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정부 여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로 새 출발을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선거 이후 정치권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상생활 공간에서 폭행,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와 집행유예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인지 사건본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최대 이슈는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네요. 네. 국내 뉴스보다는 외신을 먼저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사태 상황 전개는 심각해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내 콜로라도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네. 어제 이스라엘을 재방문한 블링컨 이 국무장관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기자회견 가운데 발표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 다음에 요르단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압둘라 요르단 국왕,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거다, 이런 백악관 발표도 이어졌는데 결국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는 강력한 지지 의지를 강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란이나 헤즈볼라 등의 이제 확전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일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까지 만나면서 좀 아랍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데, 사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도 보면 팔레스타인 이 주민들에 대한 학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리 부시 민주당 이 소속의 하원 의원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 이거 전쟁 범죄다,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부끄러운 거다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 의원 13명이 이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 미국 정부가 노력해달라,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EU 내에서도 이거 전쟁 범죄는 안 된다, 학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내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상황에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사회가 요청했던 가자지구 남부입니다. 이집트와 통하는 통로, 이른바 라파 통로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개방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열리지 않은 채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공격만 계속된 거죠. 여기가 열려야 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가자지구 주민들이
사실 실질적인 피라는 일단 공습이 예정되어 있는 네. 가자지구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동안 중재 역할을 했던 이집트로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 유일한 피란길인데 그 길이 계속 막혀 있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관련국들과 함께 계속 이 라파 검문소 개방에 대해서 사실 좀 압박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어제 잠시 이 라파 검문소가 개방된다는 보도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미국이 오전 9시부터 이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통행로를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휴전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속보가 나온 지 30분 만에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 개방은 사실이 아니다. 휴전한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이어서 하마스 또한 라파 개방에 대해서 이집트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라파 국경은 열리지가 않아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 앞에서 지금 밤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방을 좀 촉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거 만약에 난민들을 수용하게 되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이 혹시라도 이집트 국내로 번지는 상황을 이집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미 시리아와 수단 등에서 난민 900만 명 가량이 이미 이집트로 또 유입이 된 상태라고 해요. 이집트로서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경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레바논 국경에서 2km 이내에 위치한 자국 마을 28개에 또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자지구뿐만이 아니라 전선 확대 계속 우려되고 있는데 이 레바논 국경에서도 자국민을 대피한 것으로 봐서는 이 전선 확대를 꺼리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북쪽이 레바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민간인 밀집 지역인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이스라엘도 이란 병력이 집결하고 이거는 동쪽 얘기가 되겠는데 이란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다는 외신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여서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인도적 지원이 끊긴 가자지구 아직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거죠. 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가자지구에 물이 고갈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물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식수 대용으로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가자지구 우물을 파게 되면 거의 바닷물이 섞인 그러니까 짠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점점 더 절망스럽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인프라가 마비가 되면서 생활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공중 위생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도 있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가자지구 내 병원의 연료 비축량이 몇 시간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상자 수천 명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2,7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10,0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사망자 또 부상자가 몰려들고 있거든요. 시신을 안치할 데가 없어서 냉동 아이스크림 운반 트럭까지 임시 시신 보관소로 쓰고 있다. 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의 대피령 이후 가자지구 주민 60만 명 이상이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 남부로 몰려들었는데 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집트는 못 건너가고 있고요. 그 남쪽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데다가 물과 전기, 식량 공급이 또 끊긴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며칠째 몸도 씻지 못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고 먹을 것도 별로 없다. 뭐 이 참치, 통조림, 뭐 이런 캔 음식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를 향한 대피를 멈추고 다시 북부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남부에 가봤자 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으로 가서 숨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회담, 네타냐후 총리 만나고 뭐 국방장관 만나고 하면서 민간인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방문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향적인 뭐 자세 전환이나 아니면 구호 물품의 이 효율적인 이 전달 체계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한반도에도 긴장의 구름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 군사협력 행보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미국과 우리 정부는 잇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특히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인도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에 두나이 항구로 물건이 옮겨졌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어제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이동된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그 안에 포탄이 실려 있다면 수십만 발에 이른다 해서 이렇게 규모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고 있지만 컨테이너 적재량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의 양과 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북러 무기 거래 증거라면서 보여준 사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달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을 했고요. 네. 또 이 컨테이너가 여기서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 서남부 티오레츠크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달한 위치가 탄약고임을 봤을 때는 무기가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러 무기 거래가 만약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또 국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통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모진에게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네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현안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는데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당과의 호흡을 맞추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그걸 이제 발굴해내고 정책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도 당정 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였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 당은 뭐 현장에서 주민들,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을 듣기 때문에 더 국민들과 가깝게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정부 또 대통령실에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감없이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의 얘기를 좀 잘 듣겠다.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 당이기 때문에 잘 듣고 그러니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소통 강화 이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패배와 관련해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 이후에 여당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했죠. 이철규 사무총장 등 어떻게 보면은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좀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 원칙에 따라 당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당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출범했다라는 분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뭐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기현 대표도 첫 일성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의 목소리 이거 정말 잘 반영되게 하겠다. 가감없이 이 당의 의견을 얘기하겠다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실과 이 당의 호흡, 소통이 더 강화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관계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나갈지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런 비하적인 소리를 듣는 것에도 이제는 지쳐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라도 하시렵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눈물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바글바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제명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요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먼저 했고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뒤에 한 40분 있다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일 줄 알았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 언급은 거의 없었고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오류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인데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어제 기자회견이 화제가 된 이후에 어째 오늘까지도 계속 비슷한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SBS 라디오에 나와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사회자 질문에 보수가 입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한 책임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고요. 또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끝내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보다 나을 게 뭔가라며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대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대통령실과 당의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여당에서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사실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을 이제 꿔다 놓은 보릿자루나 무건수행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을 보면은 매번 익명 인터뷰로 중요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나 행정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지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 당내 특히 신윤석열계 의원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요. 신윤석열계요? 친윤석열입니다. 친윤석열계. 죄송합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이준석 대표와 같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기자회견 직전에 기자회견장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를 봤다. 그 눈물의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들여줄지 모르겠다라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좀 의미를 축소를 했고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 여당을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을 역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 이준석 전 대표 내일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전격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또 작업 구간들도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평 분기점에서 남원주 부근 1차로에서 개량 공사 작업으로 신평 분기점에서 만종 분기점까지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보분 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천 방향은 대동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초정 나들목에서 대동 요금소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진교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진교 나들목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곤양에서 사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진교 나들목에서 곤양 나들목까지 6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사 현장의 추모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세훈 시장과 유족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척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해서 본인이 피해자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피해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그 현장에 있던 생존자, 구조자, 상인 모두에게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모 공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주연 12구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목소리였는데
모두 좀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보호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지금 12구 참사 생존자 그리고 유족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나 서울시 양쪽에서 모두 사실상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꼭 진상규명이 아니더라도 특히 생존자에 대한 치료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생존자에게 이게 참사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직접 입증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지원조차도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피해를 모두 지금 피해자들 생존자들이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게 지금 생존자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분향소, 시민 분향소 같은 경우에도 1주기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라는 사실 입장을 표명을 한 것입니다. 방금 네. 음성에서 들으셨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과 물밑 접촉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도출된 합의사항 에 거쳐서 이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서는 좀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우리가 거부한 적이 없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의미한 대화 내용 자체가 없었고 지금은 서울시와 특별한 갈등도 대화도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갈등도 대화도 없다는 건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서울시는 이 합동분향소 철거 여부를 두고 유족과 16번이나 면담을 가졌는데 모두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결국에는 지난 4월에 이게 벌써 한 6개월 전 일입니다. 지난 4월에 유족과의 대화 중단을 서울시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소 6개월 동안 유족 입장에서는 대화가 서울시와 중단된 것으로 계속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유족과의 적극적인 대화 그리고 사실 제대로 된 대화가 됐다면 언론과 시민들에게 좀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다가 어제 국감에서 사실 얘기가 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유족들이 특히 납득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또 특히 일주기가 다가오니까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집중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오는 29일 참사 1주기까지 매일 추모 집회와 기억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 여러 가지 호소가 있었지만 결국 시민들과 함께 이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모 문화제와 도심 걷기, 구술집 발간 북콘서트, 다큐멘터리 특별시사회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2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또 일주기인 이번 달 29일에는 4대 종교가 참여하는 기도회를 가진 다음에 오후 5시부터 일주기 시민 추모 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긴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거나 처벌받은 게 없어서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유가족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다. 너무나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주기를 또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 주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종교계, 노동계, 시민단체들도 추모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헬로윈 이 축제나 이런 것들 이태원에서 열리지 않고 홍대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 때문에 이태원은 계속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고 해서 괜찮지만 다른 지역이 또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요. 대비를 정말 잘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로 가봅니다. 2차 방류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은 알려드렸는데요. 삼중수소가 검출 하한치죠. 아랫부분 하한치를 초과한 게 4번이나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쿄전력이 이 삼중수소 농도 속보치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네. 15일 도쿄전력이 공개한 이 삼중수소 속보치 분석 자료를 보면 방수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어서 가장 가까운 바다 모니터링 지점으로 알려진 지점에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삼중수소 농도가 총 4번 검출 하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좀 어떻게 돼요? 우려스럽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이게 네. 검출 하한치는 일단은 리터당 900g 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넘으면은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9베크렐 밑이면은 그냥 미검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는 검출 하한치라는 기준 자체는 삼중수소의 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게 도쿄전력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번이나 나왔고 특히 그중에는 9베크렐을 간신히 넘어선 게 아니라 뭐 11베크렐, 13일에는 14베크렐까지 높아졌었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데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특정 바다 그 한 지점에서는 해류는 왔다 갔다 하니까 삼중수소가 한 번 검출되더라도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고 이게 또 도쿄전력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2차 방류에서는 한 지점에서 이례적으로 4번이나 이 농도가 높아지면서 검출이 됐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이에요. 지금 일단 도쿄전력에서는 해류라는 게 사실 예상할 수 없게 흐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류가 바뀌다 보면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일단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한치를 넘어섰을 뿐이지 이상치 판단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추후에 또 어떤 수치가 나올지 또 1차 방류 당시에는 딱 한 번만 검출 한치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2차 방류에서는 벌써 4번이니까 총 5번이 됐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쿄전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 정부입니다. 따로 또 모니터링을 하겠다. IAEA와 협조해서 확인하겠다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 IAEA와의 화상회의 결과를 어제 우리 정부가 전하면서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또 해수치 수량 이걸 고려했을 때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삼중수소 검출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상치 판단 기준보다 낮아 문제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도쿄전력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당장 인체에 해가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브리핑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 뭐 식약처 국정감사 그 현장을 보면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뭐 대책 이런 것들 물론 이게 해외 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뚫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날 법한 일이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이 일종의 뭐 유해가 모셔져 있다거나 해야 될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복납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 일종의 제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이 제사 행사를 맞이해서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복납을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 2021년에 총리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한 사례는 없었고요. 계속해서 공물 복납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총리가 공물 복납하는 것은 신사 참배와 그렇게 크게 또 의미 차이가 있지는 않다. 사실상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국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공식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시다 총리 19일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아마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소한의 아마 주변국에 대한 감안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시다 총리 외에 다른 주요한 내각 관료들인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도 복납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또 사실은 기본적인 전쟁 범죄 사실 인정조차 안 하고 있는 태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공물 복납이 반복될수록 아무리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가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있다. 이 점은 계속해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과거사가 소환되고 소환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 한입뉴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거론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새 이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인데요.
11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섭 헌법재판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아직까지 대법원장 후보자 거론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대법원장 후보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우선은 헌재 소장 후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내일 이 이종석 재판관이 차기 헌재 소장 후보자로 발표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헌재 소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 임명 동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종석 이 재판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이런 점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장에 임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1년 뒤에 다시 또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거냐.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임기 6년이 원래 재판관은 보장이 돼 있는데 헌재 재판관은. 네. 근데 이게 헌재 소장이 됐다고 해서 그 6년이 다시 또 새로 채워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수행하고 있는 그 임기 그대로 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짜리 소장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 눈치 보면서 판단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소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원의 판단에 헌재 판단에 뭔가 신뢰성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과 여권, 여당이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이균용 후보자 낙마처럼 이 이종석 후보자가 지명된다 해도 야당의 이 선택을 임명 동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의 논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저트송입니다. 9165님, 가을은 말도 살찌고 저도 살찌는 계절. 지금 인생 첫 간장게장 담그며 듣고 있습니다. 와, 다이어트는 가을 지나고 하는 걸로. 다이어트 하니까 제가 움츠러드네요. 맛있으면 0칼로리입니다. 1766님, 내일 조카 유치원 운동회에 기 살려주러 갑니다. 언니 부부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미혼인 제가 대리 참석하는데 아이들 가을 운동회는 처음이라 떨리네요. 헬스장에서 갈고 닦은 새싹 근육으로 줄다리기를 부수고 오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더 기운을 보태드리겠습니다. 7237님,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 참여해봅니다. 배종천의 시사본부 덕분에 시사공부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려 고맙습니다. 자, 모든 분께 문자 보내드리고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988님,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한입뉴스 들으면서 좋은 일상과 또 평화의 중요성을 절감해 봅니다. 청취율 대박나는 시사본부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노래나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좀 쌀쌀하네요. 차가운 바람이 휙 가슴을 쓰네요. 아프게 걱정은 나네요. 이젠 익숙해질 때도 돼버린 거죠. 한두 번도 아닌데 울어도 되나요. 가끔은 혼자 펑펑 울고 털고 싶어요. 이젠 괜찮아요. 한 잔만 더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나나나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조정과 조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서 뜻을 혼동해서 쓰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코인 시가 조작 등을 통해서 시세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시세를 조정한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종한다는 게 맞을까요? 이때는 시세를 조종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종은 잡을 조, 늘어질 종자를 쓰는 것으로 기본 의미는 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같은 것의 기계를 다루어 부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을 뜻합니다. 그는 남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또는 그는 상부의 조종을 당했을 뿐 실제로 아는 것은 거의 없다처럼 쓸 수 있겠지요. 따라서 주식이나 코인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서 시장의 가격 결정과 수급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세 조종이 맞고요. 이것을 가리켜 시세 조작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조정은 고를 조,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말인데요.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뜻합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선거구 조정, 또는 시내 버스 노선의 조정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지만 지금은 기온이 크게 올라서 공기가 온화해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광주 21도, 강릉, 대구, 제주 22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에는 다시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오늘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10도, 대구 8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고요. 일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그 밖에 높은 산지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지난 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말 동안 반짝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을 찾아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고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입 물가는 8월보다 2.9% 올라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천여 톤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잠시 길을 잃을 뻔했는데 배추도사님 그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았고 배추도사도 제가 배추도사군요. 자, 그리워했다고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자세한 내용 또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남해 섬으로 여행을 떠난 한 유튜브가 우연히 버려진 개죠. 유기견을 만났는데 유튜버가 차를 타고 떠나자 수백여 미터를 질주해 쫓아와서 입양을 하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 오늘 오전 한 10시쯤 기준으로 봤을 때 조회수 자체가 160만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상 속의 유튜버는 남해 섬에서 낚시를 하던 중이었어요. 네, 낚시를 하면서 강아지가 옆에 오더니 몇 시간 동안 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낚시를 마치고 유튜버는 차에 탔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사이드미러에 보니까 아까 만났던 그 흰 강아지가 계속 몇백 미터를 전력 질주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영화 아니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는데 네. 이 큰 도로이기도 하고 강아지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서 차에 태우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줬는데 이 주변 주민분들께 여쭤보니까 이 강아지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기견이네요. 네, 그래서 유기견으로 추정이 돼서 바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집에는 이미 돌진한 딸과 리트리버가 있는 상황이어서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인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한 이후에 입양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기견을 보면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태는 어땠을까요? 병원에 그래서 데려가 보니까 성대 수술을 해서 목소리는 안 나오는 상태였고요. 이빨이 다 갈라져 있었는데 추측하기를 어디 갇혀서 나오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유기할 때 지금처럼 너무 쫓아올 수 있으니까 어디에 묶어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행복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강아지 소식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따로 뭐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지? 뽀기와 뽀순이라는 채널명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채널명에도 사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뽀기는 현재 키우는 리트리버 강아지고요. 이 뽀순이는 딸이 뱃속에 있었을 때 별명이었습니다. 뽀순이라고. 남해에서 만난 이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결국 이 딸의 별명이었던 뽀순이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사랑이 필요
필요했으면 이 잠깐 준 정을 잊지 못해서 수백 미터를 따라갔을까 짠하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견주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등의 따뜻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11만 2천 마리가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치고요. 전체 유기동물 중에서도 70% 이상이 강아지고 고양이는 27%에 가까울 정도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버림을 받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뽀기와 뽀순이 정말 훈훈한 얘기.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네, 그리고 사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거인지 알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을 책임지려고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뽀기와 뽀순이 그러니까 제 별명이 뽀식이에요. 왜 뽀식이에요? 뽀식이 이용식처럼 뚱뚱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고속버스 좌석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눕힌 젊은 승객이 버스 기사는 물론 나이가 지긋한 다른 버스 승객들과도 반말과 욕설로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라고요. 이건 사실은 좀 우리가 상당히 좀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앞에는 조금 훈훈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는 사연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고속버스 맨 앞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한껏 뒤로 젖힌 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뒷자리에 앉아 계신 중장년 어르신이 앞으로 좀 당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자리 승객은 못하겠다. 뒤에 사람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할 순 없지 않냐. 나이 먹으면 다 어른인가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앞에 계시던 버스 기사도 이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분이 불편하다.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자리 승객은 아니 애초에 이만큼 숙이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더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냐.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입니다 였습니다. 말싸움이 오고 가자 주위 승객들도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갑니다. 오히려 다른 승객들에게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시라. 나는 집에 차가 없다. 그쪽 사모님 단속이나 하세요. 반말하고 큰소리 치는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결국 기사님이 뒷자리 승객을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면서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네, 참 소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등받이가 젖혀지는 만큼 젖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수도 없이 버스를 이용했지만 뒤에 분이 상당히 또 불편해요. 다 젖히면.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뒷사람의 불편을 고려해 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좀 다툼 계속 또 뭐 이어져 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거는 버스 좌석의 등받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고속버스 운송약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차내 금연처럼 승객에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해놨지만 버스 등받이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요. 이번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여러 공통된 의견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기사가 제재를 가할 수단이 생겨야 한다. 또는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위협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버스기사의 판단하에 강제 하차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다수 달렸습니다. 네, 실제로 완전히 다 젖히면 뒤에 분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처럼 한 절반 정도만 딱 제한적으로 젖혀지든가 아니면 그냥 좀 뒷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젖혀도 되겠습니까?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종류의 과일이죠. 자, 수확 후에 납품을 하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를 대신해 농장 일을 맡게 됐다는 20대 여대생 사연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완판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따뜻한 사연입니다. 한 대학생이 안녕하세요 샤인머스켓 하시는 부모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자신을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가족들이 애지중지 가꾸고 기른 이 샤인머스켓을 추석 전후로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이 상품을 납품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과 동생, 삼촌, 고모가 대신 농사일을 돕게 된 거죠. 부모님이 1년 내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재배한지 알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 샤인머스켓의 수확 시기를 놓칠까가 너무 걱정되고 우려되는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아래 보시면 판매지 주소와 가격 등을 안내하는 표시가 있고요. 부모님께서 재배하신 샤인머스켓이 최고의 품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키우셨기 때문에 맛은 보장합니다라고 글을 마칩니다. 네, 이걸 중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루 만에 완판이 됐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놀랍죠. 네. 이 사연 아래 보시면 반드시 가야겠다, 나도 사야겠다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가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요? 네, 댓글 중에서도 실제 농장을 찾아가서 인증샷까지 올리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녀오신 분들도 표정에서부터 감사함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졌다. 가격이 저렴했고 샤인머스켓 내가 올해 먹은 것 중에서 가장 맛있다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던 학생은 다시 추가 글을 올렸고 부모님께서 1년 내내 굉장히 애지중지 정성껏 키우신 이 샤인머스켓이 버려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국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딸의 마음까지 녹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딸 2학년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도 소식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남부에서 열린 음악 축제를 급습했을 당시 팔레스타인계 구급대원이 현장을 지키다 숨진 사연이 있네요. 네, 그의 이름은 아와드 다라우셰라는 23살 청년입니다. 네. 다라우셰는 당시 이스라엘 축제 구급대원으로 파견돼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마스가 쏜 로켓포 수천 발이 발사되면서 축제가 악몽이 되었었죠. 3,000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쳤는데 사실 이 축제 자체가 탁 트인 사막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서 사망자는 더 많이 나왔던 현장입니다. 이때 그 현장에 있었던 구급대원들은 대피를 지시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라우셰는 떠나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다른 시민들을 챙기다가 부상자 중 한 명에게 붕대를 감던 도중에 총격을 받아서 숨지게 됐습니다. 참 이게 지금 그 전쟁 현장에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이겠죠. 다라우세의 그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다라우세가 팔레스타인의 후손이죠. 네, 다라우셰의 가족은 팔레스타인 민족의 후손이었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있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거주해온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이었던 겁니다. 다라우셰는 자신이 아랍어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랍계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이 사태를 좀 중재하고자 하는 마음에 친구가 빨리 떠나자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더욱 떠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그는 영웅이다. 그가 축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추모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이제 이 잔혹한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고 아픔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는데 다라우세의 이 고귀한 마음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지났는데 1년이 지난 것처럼 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좀 역시 큰 이벤트가 있었어서. 그렇죠. 선거도 있었고. 네. 두 분도 선거 현장에도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은 안 갔습니다. 저도. 그냥 개표만 봤습니다. 저희가 나름 좀 연차가. 네. 현장을 안 나갔다 하는 두 분의 말씀인데 계급이 높아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주문, 분석 또 평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변할지 어떨지 취재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이제 직접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내지는 여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대통령실이 아직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입장을 하나 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의견이었는데 이걸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당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했던 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이제 당의 입장 변화를 좀 촉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변화의 주체에는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아직은 이제 대통령실의 변화를 얘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 운영 기조를 이제 바꾸려면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은 굉장히 뚜렷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아주 소수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론을 소위 얘기하는 쪽은 반윤의 아주 일부 그룹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야지 대통령으로서 위기를 느끼고 좀 바꾸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에서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야지 그런 요구들이 있어야 당 내에서 그래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내부로 보더라도 혹은 뭐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럴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참모진 개편은 이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보궐선거 때문은 아니라는 게 좀 일반적으로 여권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고가 돼 있었다. 특히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설 같은 것들은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는 내용들은 없는데 지금 임기를 한 지가 1년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런 정도 하면은 비서실장 자리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원래 안팎에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11월 중순쯤 되면은 수석실 내지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출마할 사람들은 거의 나올 거라 그래요. 날짜를 좀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석들 비롯해가지고 뭐 행정관들 많이 되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참모진 개편은 이뤄질 건데, 근데 이거는 보궐선거 여파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대비라고 봐야 되고. 원래 예정됐던. 그렇죠. 원래 예정돼 있고 일정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대통령실 변화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주목받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이 좀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총선까지 물러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림 자체는 친윤 색채는 좀 빼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 색채를 강화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철규 의원이라서 일단 좀 물러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든 거는 명확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 임명직 총사퇴를 요구한 쪽은 그 선출직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2명하고 임명직 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 최고위원 2명하고 임명직 1명이 김기현 대표한테 임명직들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임명직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 이제 영남권 지역 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뭐 당장 그렇게 숙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 나왔던 그림은 뭐냐면 선출직 수도권 대
그다음에 임명직 영남권의 대결 구도가 좀 펼쳐졌었던.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선출직의 승리로 봐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철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는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결국 용산하고 소통은 어떻게 되느냐. 용산하고의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당직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평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뚜렷하게 정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선출직들이 임명직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윤그룹 일부가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직 윤 대통령이 어떻게 뚜렷하게 입장을 정리는 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혼재된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하다 볼 수 있는데 참 주목을 많이 하게 된 게 이제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여부였는데 그대로 이제 김기현 체제는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2기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자 사무총장도 임명되고 새 지명직 최고위원도 또 정해졌는데 어떻게 봅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는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한 평가 전망 어때요?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자체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관계자한테 사실 들었던 얘기는 이게 비판적인 얘기인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선거 승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깝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기억을 하실 텐데 예전에 김기현 대표 체제 초기에 울산 지역에서 구의원을 진 적이 있었어요. 4월 보궐선거였나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거 패배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딱 지역구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구의원이 패한 건 아니고 옆 지역구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울산 지역에 당대표가 들어섰는데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시장까지 역임했던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제 수면 아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 다 졌는데 내년 총선 또 맡겨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불만들은 수면 아래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인선을 했을 때 어쨌든 색채를 친윤 색채는 좀 빼고 수도권 중심으로 바꿨다라고는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좀 불만의 지점이 나오는 거는 사무총장. 이제 아무래도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 경북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TK 쪽 인물을 임명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좀 근본적으로 좀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사실은 원하는 그림일 거다. 그러니까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일단 선출직 지도부들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죠. 보면 이제 임명직 총사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덧붙이거든요. 설명 같은 것들을 덧붙여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대표랑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최고위원들도 물러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괴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엄청나게 반발이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수도권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영남권 대표 체제로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 동원이 됐어요. 대부분 윤상현 의원 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네요.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게 좀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윤 그룹의 의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니까. 근데 허은하 의원조차도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뭐 끝내려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바꿔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 끝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대통령실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어떤 제3의 비대위원장 같은 인물들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내 의원들이 뭐 이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 비빌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김기현 대표는 이제 원내 의원이고 그간의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윤 쪽의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접촉을 해볼 수도 있고 공천에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혀 다른 인물이 온다? 장담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체제는 좀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도 좀 일부 유지가 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직접 경영보다는 아직까지는 김기현 대리 경영이 더 나을 수 있다. 이쪽에 이제 있는 의원들 입장에선 그렇죠. 용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게 부담되는 거죠. 자,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이 김기현 2기 체제를 보고서 총선 셈법 저울질을 할 텐데 민주당 내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미소 짓는 분위기입니까? 좀 찡그리고 두려워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한마디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지금 어쨌든 크게 승리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민주당 기사가 국민의힘에 비하면 정말 적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복귀도 안 한 상태고 계속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잡음이 더 기사화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타이밍을 조금 즐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기자들한테도 민주당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해요. 다만 표정 관리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내년에 가장 큰 승부처가 이제 서울이랑 충청으로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보수세가 그나마 강한 마곡에서 이제 굉장히 민주당이 크게 이겼잖아요. 네, 지난 대선에서는 마곡에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가 그렇죠. 이겼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14%포인트 차로 민주당은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 시그널이긴 하지만 아직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이 위기를 기화로 해서 국민의힘이 선점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위기감이 서울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제 아까 김기현 대표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갔던 국민의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 이제 선거 유세를 뛰다 보면은 김기현 대표를 좀 알아보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오히려 김성태 전 의원이 거기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원외 위원장들은 내년 총선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김기현 대표로 치러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조금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냐 이런 위기감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수습 방안 또 용산은 어떤 용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 위원장이 등판할까요? 또 등판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사실 일단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요 얘기들은 여기저기 좀 산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많은 대화를 나눈다라던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지난 8월 29일이었어요. 그때 이도훈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제 1주년 맞아가지고 뭐 성과 종합하고 보고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할 거니까 좀 참여를 해달라 이걸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명의가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나옵니다. 그때 이건 뭐 공개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그거 보고 이거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당연히 특급 대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부러 요 행사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공관위원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천관리위원장, 네,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인물로 거론이 됐는데 특급 대우네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당내에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쉽지가 않을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비대위원장은 크게 가능성은 없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이 중요할 텐데 만약 공관위원장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발이 너무 클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지만 국민의힘 내부로 보자면 외부자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계에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당내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하게 되면 반발이 클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DJ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나요? 그만큼
발탁이 돼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민주당은 또 어떨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또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국민통합위원장도 하고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좀 묘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이거는 대체적인 반응은 아닌데 이제 김한글 위원장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해요. 네. 이제 민주당 전신에서도 몸을 담았지만 이분이 신당을 창당하거나 뭔가 어느 당에서 일을 했을 때 좋은 결말로 끝맺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그 결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엑스맨일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이 현 정부에서 이렇게 민주당과 대척점을 세우는 자리에 계속 간다는 것도 좋게 볼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승봉 기자가 말한 게 조금 연장선상으로 그 인재영입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립감이 센 당대표는 보통 본인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요.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에도 인재영입 위원장을 본인이 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제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직접 맡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는 조금 가는 수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영향을 또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받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남기는 화제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안철수 의원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바다가 된 기자회견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왜 안철수 의원이 그럴까? 왜입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 측에 오늘 물어봤습니다.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뭐 본인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 안철수 의원 측 이제 인용을 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를 받고 물어봤는데 일단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이 안철수 의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애당심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18%질 거라는 등 아니면 뭐 민주당이 이기는 거에다 뭐 걸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개인 관심에만 계속 신경을 쓰더라.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화가 났고 그다음에 이대로 두면 내년 총선에도 또 저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을 좀 봐달라. 이제 본인이 이런 적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좀 전해왔고요. 어쨌든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두 사람 사이에 그 톰과 제리 뭐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같은 또 서울 노원 그렇죠. 병에서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서로 맞대결을 하기도 했었죠. 구원이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악연이 이제 영향을 준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는 당내에서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이제 굳이 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시점에 공격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까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되는 거 얘기하면서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바뀌거나 이런 일은 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인 수도권 의원이고 딱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큰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너무 개인적으로 좀 보인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물론 아까 설명 전해드린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안철수 의원 쪽의 입장이고요. 네. 뭐 최근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전 아주 예전부터 쌓여왔던 그런 또 서로 간의 감정이 다분히 또 녹아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게시판에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게 이재명 대표 언제 당무 복귀되느냐 궁금합니다. 민주당 기자들이 아침마다 그거를 취재하는데요. 예.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확정된 게 없다. 오늘은 아니다. 항상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건강 회복이 조금 더뎌서 복귀가 늦어지고 있고 지금 복귀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오늘과 20일 금요일에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두 개를 좀 마친 뒤에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그래도 좀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의원들을 만나보면 대표가 굳이 일찍 복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국회로 복귀를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또다시 시선이 갑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잖아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당 운영 기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또 기자들이 던지고 어떻게 보면 시선이 분산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의 시간으로 두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여하튼 건강 상태가 아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는 거고요. 이게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음식을 바로 이제 복귀 시점에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기의 기능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공식적인 입장인데 다만 이제 이번 재판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이고 향후 당 운영 기조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 좀 복귀가 늦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네,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말이든 아니면 다음 주 초든 이제 복귀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것이 이제 또 친명과 비명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또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이 보직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후임인데 이 후임자로 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가결파 색출 측면이 가장 궁금할 텐데 통합 메시지를 꺼낼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해도 가결파 색출이라든지 친명과 비명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미 이 대표가 그 강서 보궐선거 이제 승리로 주도권을 쥔 상황이잖아요.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낸 메시지에서도 통합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강성 지지층들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가결파들 좀 척결해 주기를. 그래서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 가결표 문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좀 흘려보내는 두루뭉술하게 좀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통합에 더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금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이제 민주당의 최대 총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역이 서울이랑 충청이에요. 격전지가. 그렇죠. 격전지가. 그래서 그 승부처인 충청에 좀 힘을 싣고자 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분이 원외예요. 원래 현역 의원을 지명직 최고로 임명하게 되면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정현 그렇죠. 전 대덕구청장은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이분은 색채는 비교적 옅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분이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지역구가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예요. 대전 대덕구인데 그것 때문에 굳이 개파색을 따지자면은 친명에 좀 가깝고 그래서 친낙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제 친낙계 의원 견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자,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볼까요? 국정감사 한참 진행 중인데 선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묻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해병대도 그렇고 많은 또 관련된 내용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뒷이야기 지금 여야 격돌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좀 우리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많이 묻히기도 했고 맹탕 우려가 있긴 했는데요. 네. 오늘 일단 법사위에서 이제 서울고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찰청 국감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오늘 강력하게 충돌을 했고요. 그럼 19일에는 공수처 국감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항상 증인들의 모습이 좀 화제가 되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성희 농협회장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이제 피감기관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 목에 깁스를 한 채 등장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좀 개의 30분 만에 자리를 떠서 일부 의원들이 좀 유감을 표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정훈 포스코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게 이번이 3년 연속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교육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대학 교수인 사회이사들과 해외 이사회를 가서 골프를 치는 의혹 때문입니다. 근데 11일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또 불렀는데 그때 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자, 국정감사도 상당히 뭐 여야 간에 공방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해석도 나오면서 좀 우려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정책 관련된 이슈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1,000명 정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데 또 당 내에서도 또 야당에서는 또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협회도 그렇고요. 자,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의사수 확대 이 정책을 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국면 전환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별로 여권에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셈인데 예를 들자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기였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걸 극복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궐선거를 압승을 하면서 민주당이 확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쭉 좋아지는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국면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끊기 위해서 정책적인 이슈를 꺼내가지고 좀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은 이런 이슈를 꺼내들어서 국면을 전환한 것이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고, 근데 이제 여권의 좀 얘기들 전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고,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간호법 가지고 의사하고 이제 뭐 직역들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의사하고 간호사 간의 대립 구도가 있었고 정부 쪽에서는 의사 쪽에 가깝게 좀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때 의사들의 손을 정부가 들어준 이유가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의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의사들 쪽을 좀 도와줬으니 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요번 이슈에 대해서는 수익과 또 관계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사전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꺼내드는 시점이야 이제 지금이었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네. 자, 의사수 확대에 대해서 의사협회도 반대하지만 야당에서도 뭐 수가 등 의료 수가 등 꼼꼼히 살펴야 될 내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네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의협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했던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언제든 협치하고 환영하겠다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이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부에 선점당하면 안 된다,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의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즉각 낸 것 같고요. 네. 민주당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가 지금 전남 의대 설립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수건 사업인데 이 전남의 의대를 좀 신설을 해주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의사 수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 전남대 의대가 아니라 전남대 그렇죠. 의대를 제외한 전남의 추가 의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쟁점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속 강력 흉악 범죄는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수원과 화성에서 연쇄적으로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등학생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유사한 사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은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자, 이 수원 화성
10대 고등학생 사건은 어떻게 향후에 뭐 선고나 이런 방향을 전망을 하시는지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폭행 플러스 성범죄가 있었는가에 대한 네. 성범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 돌려사기 사건은 첫 번째 경찰 수사는 성범죄에 대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사건도 그냥 추정만 가지고 폭행 이후에 성범죄를 시도했다라고만 가지고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향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든가 다양한 어떤 포렌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건을 연쇄적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증거 취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게 지금 핵심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배 프로파일러께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최근 재판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자가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졌다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난감하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대법원에 받은 자료입니다. 법원이 처리한 전체 성범죄 전체 그 범죄자 수가 22만이 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범죄 관련된 무죄율이 4.9% 정도,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이 3.1%. 성범죄가 무죄율이 더 높네요. 높죠.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은 3.1이니까 무려 1.8% 정도가 그러면 한 30% 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말하자면 성범죄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위계 위력에 의한 예를 들면은 뭐 말씀이 죄송합니다만 교수가 대학원생을 아니면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아이를 직장 상사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위력의 위계한 거기다 증거보다는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증거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수사 방법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시스템이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같은 데 열어보시면은 이런 기사 보실 겁니다. 광고 보실 겁니다. 성범죄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줘요. 무슨 뭐 변호사 사무실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고인들 피의자들의 방어력은 높아진 반면에 흔히 말하는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당국의 진실을 찾고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수단은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맞게 이 법원의 판결이 점차적으로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에서 어린아이에 의한 영상 증거 채택이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위원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직접적으로 법정에 와서 범인 앞에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그 어린아이한테 그 사건화를 하겠습니까? 아예 사건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4.9%의 무죄율은 그런 사건화 자체 안 된 것도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무죄율이고 지금의 성범죄의 수사 기소 재판의 어떤 관행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주도 면밀하게 잘 설계가 돼 있어야 그렇죠. 제대로 된 재판 진행 등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텐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다고요? 예. 그것과도 관련이 돼 있겠네요. 맞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유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인데 그 형사 pigo인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참작해서 봐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실형 3년이지만은 집행을 3년은 유예한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한 32~33%, 성인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는 37% 정도 됩니다. 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거는 42% 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자들은 대부분 위력 위계에 의한
일정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형사 공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거고 여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판사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죄는 맞는데 왜 범죄자를 놔주냐 집행유예. 그러니까 다른 형사사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거는 훨씬 더 높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네.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집행유예가 돼서 다시 그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되거나 직접 또 대면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복범죄도 될 수 있죠. 보복범죄도 될 수 있고 재범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범죄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통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는 것인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이유,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이 곧 입법 예고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시카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김변식이라든가 박병호와 같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쇄 성범죄자들이 대학가 근처에 살거나 어린이집 근처에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흥 쪽에서 난리가 나는 부분인 건데 제시카법은 2005년도에 9살짜리를 성범죄에서 살해한 범인이 있었는데 그 범인을 주거지 근처에 못 오게 하는, 못 살게 하는 법. 이게 이제 제시카 법이라고 나는 건데 프로리다에서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건 2005년도에 사건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제시카 법이라고 이름 붙였군요. 예. 거기에 주요 내용은 이게 2,000m, 2km 정도 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 못 살게 거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형량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 거주지 제한의 부분에 대한 범죄 효과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시카법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도 강력히 추진한다고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도 했는데 사실 논의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서울 경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살지 않습니까? 아하. 2천만이 살고 있는데 그 거리 제한에 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대부분 그 성범죄자는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나 경상도나 농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외진 곳으로 가게 되네요. 그럼 거기에 치안은 어떻게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농촌을 희생하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사실은 조금 더 좀 밀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는 좋은데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우리 요 스튜디오만한 공원을 만들 겁니다. 분명히 어떤 자치구에 서울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2km는 못 살게.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우리 군이나 우리 시에는 절대 성범죄자 못 들어와. 이런 걸로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미국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부작용들입니다. 네. 이른바 성범죄자를 혐오하고 그들을 좀 바깥으로 내몰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도 못 받죠. 안 받게 되고 결국 어디 저 외진 곳에 사람 거의 살지 않는 곳에 그렇게 또 일종의 추방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빠삐용 같은 좀 먼 섬에 이런 그러면 그런 논의들이 좀 조금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성범죄 전과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2명 이상 모여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범죄자 알림 2라고 하는 그 주소에 2명 이상 누군가 산다는 겁니다. 왜냐? 90곳을 찾아봤는데 그 90곳에 222명이 사니까 나눠보면은 2.5명이잖아요. 근데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들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주소지를 가짜로 등록해놓고 딴 데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영석 의원실에서 물론 의도는 알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보호관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보도자를 냈어야 됩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군요. 확인했어야 됩니다. 경찰들도 찾지 못하고 보호관찰관들도 찾지 못하는 성범죄자들이 많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둬야지 이 의견은 뭐냐면 성범죄들이 동거를 하면서 무슨 굉장히 위험한 성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잡아야죠. 네. 빨리 좀 수사를 해야죠.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어 갖고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호관찰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인력이 태부족이죠.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실에서 나온 건데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성범죄자 17명입니다. 네. 17명을 하루 동안 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왜?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전화 안 받죠. 그럼 또 찾아가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화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관리 대상이 그나마 줄었지만은 스웨덴, 호주 같은 데는 대략 한 5에서 8명 정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한 명의 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숫자가 5에서 8명인데 우리는 17, 18. 그러니까 사실은 빠지는 관리 부실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도 확인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168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물어보더라고요. 이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예. 네.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그렇지만은 적어도 성범죄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은 조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리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훈련도 잘 안 돼 있는 보호관찰관들이 인력 부족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면은 관리 자체도 이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공개가 된 법무부 경찰청 자료들인데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통계라든가 어떤 현황 자료를 국회의원들은 보도를 합니다. 보도자를 냅니다. 네. 근데 제대로 된 분석이라든가 현황 파악 자료를 법무부랑 경찰 안 주려고 합니다. 왜 제대로 주면 자기들이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거고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석도 되고 같이 의논해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찾았지만은 분석이 안 돼 갖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엉뚱한 보도자료가 나가고 법무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경찰청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기간만 지나기 바라는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본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016님, 배종찬 소장님이 시사본부를 맡는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전임 MC만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도 제법 있었는데요. 갈수록 더 잘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9987님께서는 저는 서울 도봉동에서 이불집 하면서 이불 팔고 수선하는 곳이군요. 늘 KBS 라디오와 하루 종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재밌어요.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내고 더 기운 내는 활기찬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